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개정 방향 그리고 미래 녹색건축 산업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찌 보면은 이런 내용들로 제가 발표를 한 지가 어찌 보면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거의 방향만 설정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녹색건축 인증의 분야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요. 이맘때쯤 이 행사를 계획할 때쯤에는 개정안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개정안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일정을 잡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정안이 확정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나마 국토부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와 항상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녹색건축 인증을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녹색건축 인증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녹색건축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자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 장표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발표한 때마다 여기저기서 썼던 장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2015년에 전망했었던 내용들이 있고 또 2021년에도 전망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들이 어찌 보면은 한 10년 전에도 미래를 예측했었던 키워드들이 아직까지도 또 미래를 예측하는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을 거고요. 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변화가 되고 좀 더 고도화되는 항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들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또는 국가 간의 환경 영향에 대한 침대, 그리고 에너지의 그리고 자원의 고갈,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건축 분야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녹색건축 인증이라는 제도가 담아야 될 의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현재의 인증 제도가 받쳐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 최민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이제 같은 주제로 올해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같은 주제다 보니까 작년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되면 어떨까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좀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작년하고는 좀 개선된 새로운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준비했을 때는 서론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통합 DB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중요성을 같이 공유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장표를 할애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문구를 보면 데이터는 새로운 오일, 원유와 같다라는 문구인데 이 문구를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는 데이터가 왜 중요하지? 라고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유라는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이 원유는 그러니까 원유라는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원유라는 물질을 이제 정제해서 잘 관리해서 등유, 경유 이런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될 때 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로만 존재할 때는 이 가치를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로 발표하게 될 통합 DB도 어떻게 보면은 건물 에너지 통합 DB인데 건물 에너지 사용량도 이 데이터 존재만으로는 그 가치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통합 DB를 잘 정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제된 통합 DB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통합 DB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도 결국에 이 한 장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 DB를 잘 정제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 통합 DB를 잘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권경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조금 전에 부동산원의 최민석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총량제라는 부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일단은 요 제도의 사실은 제목은 지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 대한 배경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제도에 대한 추진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개정안에 대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그 총량제도 개선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그 진행사항 안에서의 결국에는 그 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 총량제라는 제도를 개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 총량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녹색건축법에 보면 제11조, 제12조에 있는데 11조는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관리라고 해서 시,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신축 건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차별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에너지 소비랑 허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광역지자체에서 관할 지역에 대한 소비 총량을 잡고 그 개별 건축물에 대한 용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줄일 수 있는 총량 가이드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그런 형태의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지역별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동일한 기준치를 잡고서 허용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파리 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을 23년 4월에 발표를 하였고요. 그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도 대비해서 40%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와 건물 분야에서는 30년 배출 목표를 3,500만 톤으로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32.8% 감축 목표를 수립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전략은 크게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녹주택 건축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 확장을 하고 신규 건축물은 정과정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을 하여서 건물 부분 NDC를 달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의 정과정 제로 에너지화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2050년까지 제로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여서 단계별로 충실히 그 세부 용도나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년 올해 관점으로는 공공 부분에서는 특정 17개의 용도를 4등급으로 상향해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민간 부분에서는 제로 에너지 인증이 아닌 허가 기준인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을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5년 6월 30일 기점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로 에너지 5등급 수준의 그 설계 기준을 이미 시행을 하였고요. 앞으로 비주거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 연말 25년 12월 31일 시점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 주택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민간의 보급 확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층 공동주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층이 넘어가는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가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사례인데 ZTB 3등급을 고층에 적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인증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의 고성능 ZTB 공동주택의 보급 확산의 문제로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층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연면적 대비 비율이 낮아져서 이제 태양광 말고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스템만으로는 3등급 인증 달성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지열 히트펌프 또는 연료전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공동주택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ZTB 3등급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연원 설비에 대한 조합 그리고 그 조합에 대한 최적 설계 그리고 설계에 대한 비용 효율 분석 등의 연구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이제 제로 에너지의 의무화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고 이런 신기술들이 시장에 많이 있지만 이러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공동주택의 여건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고효율의 그런 설비나 그리고 기술들을 좀 실험할 수 있는 ZTB의 성공적인 좀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민간에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구현을 하고자 실증단지 구축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는 내용은 목재 순환 시스템입니다. 목재라는 이제 재료는 심어지고 나면은 계속 찬소를 계속 저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일정 크기의 목재가 됐을 때 제재, 가공을 통해서 목 구조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가공을 통한 공학 목재를 통해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재, 건조를 통한 마감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쇄해서 만드는 펠릿 등의 연료 에너지까지 한마디로 목재는 만약에 자라게 되면 전혀 버릴 게 없는 굉장히 순수한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는 내용들은 이제 해외에서 목 구조를 현재 대하고 있는 태도라고 보셔도 되고 정책에 이제 선진화가 좀 돼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주요 나라만 좀 몇 점 설명을 드리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현재 무드액트 퍼스트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주정부 지원금을 받는 모든 공공건축물들은 목 구조를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게끔 강제성을 가진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건축물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선진화한 탄소 중립법규를 만들어 놓고 3층 이하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목 구조를 우선 적용하게 강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서 그랜드링이라고 하는 목 구조 높이 20m 그리고 전체 길이 2km 정도 되는 커다란 목재링을 만들어서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을 축조해서 세계적으로 선보인 바가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공공건축의 최소 50% 이상은 목 구조를 적용하게끔 정책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은 층의 구분이 고층이 되더라도 목 구조를 꼭 사용하게끔 강제적인 정책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끝났던
프랑스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도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공공건축물들을 미리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